베르그손인데요. 뭐 또 한 학기 지나서 이제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뭐 자세히 하진 않고 지난번 했던 강의를 필요할 때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고, 철학은 강조하지만 이렇게 일이 관지가 돼야 됩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만 따로 떨어져서 이해를 해가지고는 그것이 이제 나에게 별 의미도 없고 또 금방 잊어먹어요. 구슬이 서말에도 꾀와 보배라고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근데 그건 우리가 공자에서 배운 거죠. 자기 앞선 모든 선배 학자들이 남긴 자료를 다 섭렵하고 6권의 책, 6경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일이관지를 해서 꿰뚫어 보니까 인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건 1000명을 그렇게 파악하거든요. 1000명. 1000명이 인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만 갖고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맹자가, 뭐 의라, 뭐,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해갖고 뭐, 법가도 나오고, 또 그것이 실천하려면 이제 예가 있어야 되냐, 예학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나를 꿰어 놓으니까 나머지들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학문들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동안 공부는 그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한번 꿰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론론적 입장에서 전체를 꿰본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다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철학의 입장에서 세상은 어떻게 전개됐고, 그 철학이 이원론이다 보니까 신학도 바뀌고 생활 교육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우리 사고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식 구조는 이제 콘크리트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한번 굳어지면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그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늙어도 안 바뀌고, 또 무슨 보수적인 우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또 안 바뀝니다. 이게 한번 굳어지면 하여튼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게 관성이 있어요. 관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이 철학사를 한번 꿰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론론적 입장에서 이 철학사를 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공부하니까 굉장히 유리한데, 이게 한쪽으로 굳은 사람은 이제 이해하기 어렵죠. 특히 이제 이론론적인 이 철학은 어렵다는 게 이제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태어나서부터 대학교까지 또 사회의 모든 제도나 뭐 구조 자체가 이원론적인 플라톤적인 구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론론적인 것이 이제 뭔가 잘 어색하고 낯설고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이제 사유의 힘,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게 이제 목적이고, 맨 마지막에는 그런 게 두 가지를 다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봤을 땐 이렇고 이론론적으로 봤을 땐 이렇다. 이것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 공부한 걸 아주 듬성듬성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베르그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마 우리가 3번째 정도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꿰뚫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전에는 뭐 하나로 이렇게 쭉 내려왔지만 이제 그 전에 신화 시대였고 미토스가 로고스 되면서 이제 고대 철학이 시작됐는데, 이 플라톤 시대에 와서 이제 다양한 학파가 나눠졌죠. 뭐 그 앞에 이제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다 그 앞에 있지만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비슷했어요. 대동소이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그 시대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비슷하게 받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학파가 생기다 보면 학문도 전쟁이라고 했죠. 전쟁. 그래서 서로 이제 누구의 주장이나 철학이 옳으냐, 더 유용하냐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다가 그 시대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 지도자들의 볼 때 쓸모 있는 것도 이치에 맞는 것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지지를 가장 많이 받게 된 게 이제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 당시 학파가 많았죠. 뭐 회의학파도 있고 쾌락학파도 있고 뭐 또는 뭐 금욕주의 학파도 있고 뭐 그래서 어떤 그 그룹이 꽤 크게 형성되면 뭐 이런 식으로 금욕주의 학파다, 회의학파다, 무슨 학파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뚜렷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말하게 됐습니다. 뭐 헤라크리토스 학파다, 피타고라스 학파다, 뭐 이렇게 그리고 학파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족적을 많이 남긴 사람은 뭐 파르메데스, 파르메데스 학파 뭐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철학들이 풍성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나머지가 다 몰락을 하고 하나가 이제 이렇게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플라톤 철학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그 원인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다른 것들을 다 잠재우고 1등이 됐어요. 그냥 대세를 잡은 거죠.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이제 서양 철학을 지배하는 철학이 되고 나머지들은 당대는 비슷했는데 이제 궤변론자로 이렇게 매도가 된 거죠, 매도가. 억울하긴 한데 힘에서 밀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이 왕자를 차지하고 그 철학이 이제 쭉 지배를 해 내려오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그 어떤 제자들을 양성하죠. 그래서 플라톤이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결국 나중에 그 1000년 그 정도까지 유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 학교 1000년씩 되는 게 좀 굉장히 길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가 되면 이제 플라톤 철학을 또 다시 발전하고 시대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고 다른 철학들은 훌륭한 철학이 있지만 다 질이 멸렬해서 없었고 제자들도 양산을 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게 굉장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자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 선생도 되고 학문을 발전시켜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거죠. 그 나머지들은 거의 자료도 없어지고 흔적이 없죠. 뭐 옛날에 책도 쓰고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의 철학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를 지배하고 서양을 더 퍼져가는 사이에 중세 이제 기독교를 만나면서 플라톤의 이데아가 뭐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기독교도 지배하는 철학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근대 넘어와서는 또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플라톤 철학이 지배를 하고 그래서 뭐 화이트헤드가 뭘 누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재해석이다. 세수를 세부대 담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에 또 적응하는 철학을 이제 재해석하면서 만들어나고. 그래서 대세를 한번 잡으니까 안 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이 주류 철학이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정복 교수의 철학책은 플라톤적인 입장에서 이제 철학사를 훑어봤고 또 철학자들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꿰인 거죠. 그걸 한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대세는 뭐 제도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심지어 종교까지도 다 이원론적인 체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거를 이해하려면 또 현대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원론적인 철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종말을 구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유 체계를 그동안 지배해오던 이것이 무너지니까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 이게 뭐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변화된 세계, 확실히 변화된 건 확실한데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세계는 이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니까 시간이 가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변화는 확실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는 뭐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본이 지배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변화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를 이제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포스트 모던 철학, 뭐 포스트 모던 신학, 뭐 포스트 모던, 뭐든지 다 이제 포스트 모던을 붙였지만, 뚜렷하게 이거다 하고 싶은 것이 안 나왔어요. 뭐 조그만 얘기들이 뭐 그냥 이렇게 소규모 집단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저도 포스트 모던에 붙은 이제 책들을 이제 우리나라 쓴 거나 번역 등을 꽤 많이 봤는데 공감 가거나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 중에 이제 아주 훌륭한 철학자가 하나 나왔죠. 일단은 그 사유의 폭이 넓고 길고 그런 걸 이제 대철학자라고 하죠. 근데 들레즈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작업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우리 동시대에 있다는 건 참 행운이죠. 이런 분이 없었으면 이 철학적 혼란이 계속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에 플라톤 철학이 종말을 고하고 해체된 이후의 세상을 설명할 만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만한 이런 철학을 낸 거죠. 철학사가 이제 그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듯이 하이데거를 매일 읽었다는데 왜 그렇게 읽었나를 생각해 보면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 철학을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이제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균열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나머지들은 그냥 그 밑으로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플라톤을 잘 이해하고 거기다가 뭐 자기 철학을 이제 얹혀가지고 이제 뭐 자기 철학을 해보려고 한 것이라면 물론 하이데거 초기에는 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쳐다봐도 플라톤, 저기 쳐다봐도 플라톤이요. 이 책도 저 책도 다 플라톤적이기 때문에 독불작으로 혼자 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후기에 가서 제가 가장 그 놀라고 존경할 만한 부분은 뭐 철학 자체도 있지만 자기가 어느 순간인가 일별이라고 하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천둥 번개가 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주변이 앞길이 순간에 확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철학의 세계, 그것이 말하자면 이론론적 세계입니다. 그것을 딱 봐버린 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철학을 다 땅에다 딱 내려놓죠. 그래서 후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거든요. 뭐 별거 아니더라도 뭐 책을 쓰고 뭐 유명해지고 그러면 그걸 붙잡고 막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도 그걸 끝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위대한 점은 뭐 철학 자체도 있지만 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 저런 점을 다 이 들레즈가 좋아서 하이데거를 매일 읽었다 그러는데 이 하이데거가 이제 자기 철학을 할 때 그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하이데거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서양의 불행은 존재 망각이다. 이 존재.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신학적 입장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철학적인 존재라고 그러는데 하이데거가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쓴 것은 철학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신학자로 분류를 해버려 철학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 안으로 귀속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좀 더 새로운 해석된 이름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존재, 사람은 현존재, 뭐 자연을 사물을 이제 존재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그런 하나님, 우리 기독교라면 하나님에 해당되는 존재 망각에서부터 인류의 불행이 왔다. 근데 그 존재 망각이 어디서부터 왔나를 이제 찾으려고 신학을 했는데 신학에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철학에서 온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 나가서 이제 다른 과를 옮겨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철학의 역사 속에서 어디서부터 이 무신론이 들어왔나. 그래서 이제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추적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플라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동시대 철학자가 있었는데, 학파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플라톤이 대세를 쥐게 되었고, 그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무신론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을 찾아보니까 플라톤 이전에는 신화적인, 신적인, 살아있는 그 신화적인 미토스가 가미된 그런 이제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탈레스의 물이 모든 것 배후에서 이거 모든 걸 되게 하는 거라고 할 때는 그 물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연의 물뿐 아니라 신적인 물이죠.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한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신적인 걸 쏙 빼버리고 이 플라톤의 화보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뭔지 모르는 이데아라는 것이 이 자연의 배후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뭐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철학자의 신이자 인위적인 신이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신, 뭐 기독교 세계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도 아니고 그 이전에 미토스 시대의 고대 철학적인 그런 신도 아닌 그런 어떤 신비와 뭐 살아있는 어떤 신적인 걸 쏙 빼버린 이론적인 하나님이 된 거죠. 화도 낼 줄 모르고 응답할 줄 모르고 뭐 좋아할 줄도 모르는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만들어진 신. 그래서 그것은 인식의 대상이 공부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만나면서 기독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부의 대상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무신론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인류에게 이 무신론이 들어왔고 결국 존재 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잘하면 칭찬도 받고 잘못하면 벌도 받고 이런 관계에서 공부의 대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공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학자라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앙받고 지도자가 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무식한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것이 이제 신학교에도 신학대학도 들어왔죠. 우리가 다닌 신학대학에서도 뭐 모여서 기도하고 뭐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뭐 기도원가 그러면 여러분들 미쳤냐? 너 기도원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뭐 1등 목사 되려면 뭐 독일이나 무슨 뭐 영국이나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와서 그래야지 뭐 신학자가 돼 1등 목사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 다 플라톤적인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신과의 그 신화 시대처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식한 거고 미신적인 걸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존재 망각이 플라톤 철학에서 기원을 찾아가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노력이었죠. 결국은 그 철학에서는 극복이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그 일별을 통해서 번쩍하는 그 순간에 아 이것이 문제구나 하면서 이제 플라톤을 이제 비로소 벗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죠. 늦어갖고 그 후기에 뭐 철학의 기여 쓰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그쪽으로 가려다 이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세상을 떴는데 이정표를 내겠죠. 이 길로 가야 된다. 인류는 그래야 존재 망각을 극복하고 존재를 만나게 된다 하는 이 손가락질. 이제 이정표라는 게 우리 길을 가다 보면 뭐 어디로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도로에다 표지판을 만들잖아요. 그걸 하고 죽었는데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존재 망각의 원흉인 플라톤을 찾아내게 되면서 인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존재 망각을 극복하고 존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든 것이 이제 하이데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를 따로 공부를 하고 하이데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 플라톤 철학의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보려고 한 거지. 감히 플라톤에게 저항해서 플라톤 철학을 균열시키겠다? 그렇게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저 뭐야, 제가 감히 어디 플라톤에게 대항하고 플라톤이 틀렸다고? 그럼 이단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워낙 그 사유의 폭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알고 어렵긴 했지만, 왜 어렵냐면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용어가 어려웠지. 어려웠지. 이 이원론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그 사고가 굳어진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인 사고에 플라톤적인 철학에 물드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규모의 철학을 해놓은 거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칸트든 뭐든 다 거기에 플라톤주의자하고 거기에 고개 숙인데 고개 숙였는데 하이데거만이 이게 아니다 프로테스트 하면서 그걸 정말 균열을 일으킬 만한 규모의 철학, 그것이 공감을 일으킬 만한, 그래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철학을 해냈다는 거죠. 위대하죠, 위대. 정말. 그런 점에서 이제 들레즈가 이분을 이제 하이데거를 존중했고 하이데거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플라톤의 철학, 이원론적 철학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 시대를 설명할 건가, 어떻게 체계화시킬 건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하이데거, 자기가 존경하는 하이데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철학에서 그 무신론을 가져왔던 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쭉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플라톤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플라톤이 무너진 이 시대에도 역시 또 방법이 똑같죠. 플라톤이 아니면 누구지? 이 시대가 이원론이 아니면 결국 이론론 같은데 이론론 아니면 뭐 다원론인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서 플라톤 시대로 갑니다. 가보니까 그 시대는 다양한 철학들이 있었어요. 철학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피타고라스 학파도 있고 뭐 헤라크레이토스 학파도 있고 무슨 에피크루스 학파도 있고 뭐 제논 학파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많은 학파들이 있었는데 다 그때는 다 중요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가 비슷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우월하고 나쁜 게 없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르다고 인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플라톤이 그냥 지가 최고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걸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쭉 그 철학 학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 시대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장 쾌락주의죠. 이제 맞는 것 같아. 뭐 다른 것도 많이 철학파가 있지만 학파가 있지만 들레주의 이제 안목이죠.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를 보니까 플라톤과 데비드는 이제 뚜렷한 이론론적인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에피쿠로스는 정작에 뭐 그 전으로 가면 뭐 키레네라는 학파가 또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선배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에피쿠로스가 가장 뚜렷한 인물이었는데 문제는 플라톤주의자들이 이제 완전히 그 궤변론자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그분이 썼다는 책 제목도 있고 있지만 자료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런 게 다 보관됐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건 없고 이제 그분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한 제자 중에 이제 가장 훌륭한, 말하자면 플라톤으로 말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의 철학적인 재료가 좀 남아있고 그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거기 많은 또 뭐 철학자들, 뭐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뭐 이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자료가 있어야지. 그래서 자료가 있어 에피스테메라고 그러죠. 근거를 붙여서, 학문이라는 건 근거를 들어서 이제 뭘 말해야 되니까. 그 누크레티우스를 이제 하나를 붙잡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을 삼아가지고 그럼 이론론의 입장에서 그러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적인 그 어떤 철학을 계보를 이어올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쭉 찾아 내려오죠. 이게 철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갖고 이제 논문들을 썼는데, 그것이 뭐 철학사를 만들려고 쓴 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엮을 만한 논문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그게 본인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레즈를 전공한 이 박정태라는 철학자가 프랑스 유학을 하고 들레즈 철학으로 박사를 하기를 하면서 굉장한 일을 해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들레즈의 논문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런 이제 일이관질한 거죠. 참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좋은 거지. 우리가 뭐 프랑스어를 언제 해가지고 그 가장 어려운 철학을 어떻게 읽겠어요? 또 그 가장 어렵다고는 들레즈 프랑스 철학을 이렇게 프랑스어를 잘해서 들레즈를 읽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관전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이분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게 들레즈는 이름만 알지, 또 들레즈의 개인적인 뭐 큰 책들을 보면 막 500페이지, 막 600, 700페이지씩 되는데 읽지를 못합니다. 읽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들레즈 전공자도 아니고. 이런 역사책을 만들어준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일이 관절에 쭉 꿰놨기 때문에 이 책이 아니고는 들레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들레즈를 뭐 쓴 책을 뭐 한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들레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정복 책을 통해서 이원론적인 철학사를 공부하고 들레즈를 통해 이론론적인 철학사를 같이 공부해야만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런 책을 썼는지, 이론론적인지 이원론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책은 두 개의 기둥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지도자라면 이거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에서는 뭐 자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론론적인 입장에서의 루크레시스를 발견했다는 거. 그걸로 이제 고대 철학을 이제 그렇게 이론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철학사를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철학사, 또 이론론적인 입장의 철학사 이렇게 써서 두 개를 비교하며 이해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은 그 플라톤의 이원론과 데비드는 이론론으로서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을 정리를 했고, 중세에 넘어오니까 없어요. 중세는 그냥 기독교 철학인데 뭐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론론적 철학의 입장에서 완전히 암흑기야. 다 플라톤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 아퀴나스는 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재해석이니까. 그 뭐 나머지들이 있지만 소품적인 것이고 다 그 플라톤주의자거든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단으로 다 뭐 사형당하거나 또 자료가 다 불태워졌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혹시 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많이 조사하고. 이론론적인 철학의 계보를 이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게 딱 찾은 게 뭐냐면 스피노자죠. 아마 스피노자를 뭐 이원론적 입장에 공부를 했겠죠. 들레즈가. 그런데 이론론의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거기 딱 들어있는 거야. 아마 쾌재를 부르고 만세 불렀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여기 있었구나, 세상에. 그러니까 똑같은 스피노자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원론적 입장에서 정리할 때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들레즈 입장에서 보면 이원론적 입장에서 뭐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스피노자를 이해한 것과는 다르게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건 이론론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스피노자라는 분이 이 이원론적인 플라톤적인 이 철학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서 이런 철학을 한 게 아닌가.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묵묵하게 어디 가서 교수를 한다든지 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파문당하면서까지도 이게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자기 철학을 전개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죽어서 이제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충분한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철학을 이제 계승할 만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른 철학자가 좀 나오지만 그것도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주로 해석이 많이 됐는데, 들레즈는 또 다른 이원론적 이론론적 입장에서 이제 나머지 철학자들을 쭉 이렇게 또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니체를 만나게 됩니다. 니체. 이게 완전히 이제 이론론적인 철학의 대가, 아주 이제 대성자이자 그 대단한 어떤 그 혁신을 만들어낸 이제 철학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니체 역시도 이제 이원론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들레즈는 이론론적인 차원에서 니체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철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코드화, 그러니까 내부로 두면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경향성을 띠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버려 잘 놀듯이. 그 어린아이 또 뭐 초인이 하는 것은 내버려 두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이원론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 상부주, 하부주 얘기를 하면서 어떤 보다 이 생명 밖에 더 초월적인 뭔가 중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 생명을 보다 더 잘 살게 하려고 의도는 좋아요. 뭐 그런 의도도 있겠지. 그 뭔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계약을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올가매려고 그런단 말이지. 명목은 니네도 잘 살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그 중세죠. 중세. 요람에서 즉 태어나갖고 무덤까지 그냥 모든 그 삶의 모든 전 과정을 뭔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계약을 맺고 거기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뭐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데아의 이 세계가 이데아가 이 지상에 그 진로의 세계에 내려와 가지고 좌로나로 치우침 없이 그냥 그대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악의 이 육체 속에 태어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갖고 가도록 만든다. 그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니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로 더 좀 살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중세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벗어나고 보니까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데 기여를 여러 군데서 했지만 공산주의도 이제 그 중세를 부시는 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재코드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천주교회 같은 형태를 띠고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추기경 또는 교황 같은 역할, 중국 같으면 지금 뭐 시진핑 주석 같은 자가 완전히 이제 교황 역할을 하는 거죠. 더 무섭지? 그리고 이제 그 칼 막스라든지 그 추종자들 쓴 책들이 마치 그들의 바이블처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죽이는 건데 천주교가 정말 그 무섭다 그랬는데 그래도 천주교는 나름대로 뭐 신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뭐 여지가 있는데 공산당은 무신론자당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이 파출소를 지났더니 경찰서를 만난 것처럼 더 많이 죽이는 더 많이. 시진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7,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살인마 중에 살인마예요. 뭐 우리나라 다 살인마가 많죠. 뭐 몇 명을 죽였느니 뭐 10명을 20명을 비교할 수 없는. 근데도 사람들이 미쳤죠? 시진핑은 목택동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목택동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응? 이게 참 큰일이지. 큰일이야. 그래가지고는 재코드화를 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뭐 이제 그 예를 드는 것이 프로이드도 이제 그 중세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건 또 무슨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갖고 이제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체계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상담, 기독교 상담, 뭐 아이들 아동 상담, 뭐 아동 심리학, 뭐 무슨 심리학, 무슨 심리학 그냥 다 체계화시켜서 그 속에
이제 다 포함시키려고 그러고, 이제 거기 그 프로이드가 말하자면 이제 구세주죠. 저쪽은 공산당은 이제 막스가 구세주인 것처럼. 그 프로이드의 이론과 어긋나면 이단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정신병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무슨 추기경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 그러면 이제 잡아다가 공산당은 이제 감옥에 놓고 처형시키는데 여기는 정신병원에 가두고 주사를 통해서 서서히 죽이는 무시무시한 제 코드와 다시 분례를 씌우는 거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테스트하고 나왔는데 뭐 교단이다, 교리다, 교회법이다 뭘 해가지고 또 굴레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좀 내버려 둬라. 생명이라는 건 자기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개척해 나가니까 좀 내버두라는 거죠. 보다 잘 살게 하려고 하지 마. 내버려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이 니체가 그 마차를 끌고 서 있는데 주인이 말 안 듣는다고 뭐 패는 말을 붙잡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아니 네가 저기 내버려 두면 광야에서 연애도 하고 새끼도 낳고 자유롭게 뛰기도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할 텐데 왜 잡아다가 재갈을 물리고 멍에를 물리고 그리고 길들인다고 막 두드려 패고 무거운 짐을 싣고 나르는데 네가 도대체 뭐 잘못했길래 너를 패느냐.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그 광야를 떠나는 그런 망아지처럼 살지 못하고 이렇게 교양이다 뭐다 종교다 뭐라는 굴레를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처럼 살면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네 신세나 내 신세나 좀 똑같구나. 이 불쌍한 마라 그러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자유롭게 좀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그래서 뭔가 우리보다 더 우월한 이 세상 밖에 초월적인 데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한다고 교육이다, 종교다, 뭐 윤리, 도덕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굴레를 자꾸 씌워갖고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벗어나자. 개신교, 천주교 벗어나 개신교다, 뭐 심리학이다, 뭐 공산주의 사상이다, 뭐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뭐 다 공평하게 뺏어가지고 뭐 공산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부두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안 되겠니. 그래서 마치 그 제가 설명하듯이 했듯이 우리가 이제 산에 가보면은 그 소나무가 예쁘게 잘 크는데 뭐 달의 넝쿨이니 칡넝쿨 이런 것들이 층층 동여매고 계속 감아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 꼭대기까지 이게 말라 죽여. 크지를 못하고. 세상의 모든 제도라든지 종교라든지 윤리라든지 교육이라는 것이 법이라든지 말로는 우리를 잘 살게 한다는 건데 다 칭칭 동면은 칡덩쿨에 다래덩쿨 같은 역할을 한다. 좀 다 끊어내고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애기처럼 내버두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손주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한 지금 2달 넘었나. 근데 어제도 잠깐 가서 보고 왔는데 걔는 뭐 다른 거 하나도 못해. 우는 거, 하는 거 갖고 다 돼. 뭐 똥오줌 쌌다고 치워달라, 졸린다, 배고프니 먹여달라, 열난다. 하는 우는 거 갖고 다 되거든. 다 나름대로 아직 뭐 교육받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삶을 개척하는데 온 가족들이 달라붙어 다 맑게 알아듣고 다 해주거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그 제 코드화된 것들에서 이렇게 억눌려 갖고 막 층층 동요맨 상태로 산다는 게 숨 막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 코드화를 좀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도록 좀 놔달라. 그것이 이제 이론론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밖에 어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생명을 얽어매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생명 그 자체가 자유롭게 자기 생명을 개척하면 놔두면 어떤 경향성을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도 그렇고 개인도 또 집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이 들판에 물소대가 있는데 내비두면
그것이 뭐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가다 쉬기도 하고 뭐 그래서 머물러서 한참 뭐 며칠 있다가도 또 누가 또 가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뒤쫓아가는 녀석들, 앞에 가는 녀석도 있고 뭐 나름대로 어떤 경향을 띠면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뭐 낮에는 뭐 밖에 내놓고 밤에는 우리 속에 집어넣고 또 말 타고 다니고 개를 끌고 다니면서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만들고 거기다 블레를 씌우지 말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들판에 있는 뭐 망아지 떼나 물소 떼나 무슨 염소 떼나 다 마찬가지야. 좀 내버려 두자. 그래서 이 형이상학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거라는 것이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게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생명 그대로를 내버려 두라. 그래서 글을 쓰는데도 뭔가 뭐 기승전결.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말이야. 그다 이제 플라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점수를 매기고. 아니 누가 글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무슨 기준으로 누가 평가를 하지? 그럼 글이라는 건 자기 생각나는 대로 베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신화 하나를 갖다가 인용해서 재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글 쓰는 데부터 자유롭잖아. 분례를 씌우지 말라는 거지.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읽는 것이 이게 정답이다. 그럼 플라톤이 하는 짓이잖아요. 주장자 답을 쓴 것이 100점짜리 90점, 80점, 빵점짜리. 그걸 누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는 거지. 내가 볼 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저 사람 저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책도 아니 뭐 중간에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읽을 수 있는 거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을 수 있는 거고 가로지를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누가 뭐라고 해? 내가 그렇게 읽는다는데. 그래서 요즘에 시라든지 이런 것도 뭐 학교에서 뭐 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읽어라. 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시인들이 교과서에 자기 시가 실리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명예롭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하고 의지 아무 관계없고 자기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선생들이 이 시의 주제는 뭐고 아니 자기는 그런 주제를 쓴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100점이 맞았네 틀렸네.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 요즘도 니체의 책을 보면은 그 철학자에 되게 뭐 완성된 책이 없어요. 뭐 하이데크가 뭐 120권인가 책을 썼다는데 완성된 게 있나요? 존재와 시간? 쓰다 말았어. 근데 그걸 읽고 내가 볼 때는 뭐 하이데크의 존재의 시간이 이렇다. 하이데크가 말했나요? 그 하이데크가 나중에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안 했다. 왜냐면 자기 철학도 지금 완성되지 않았고 좀 중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틀렸네, 맞았네, 뭐 이건 어디서 인용한 거네. 자기가 한마디도 한 얘기도 없는데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그래서 상대를 안 한단 말이야. 만나질 않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갖고는 저 산골에 들어가갖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 순박한 그 농사 짓는 농부하고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체도 그런 얘기예요. 뭐 니체의 철학이 뭐 무슨 영겁 회귀다, 뭐 초인이다. 니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은 읽는 사람의 자유야. 니체 철학을 니체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철학책이 하나도. 내가 볼 땐 이렇게 읽었다. 아 그래 네가 그렇게 있으면 네 거야. 네가 그렇게 읽으면 된 거지. 나는 거꾸로 읽었다. 아 그렇게도 그럼 옳지.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플라톤식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니체 철학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니체 자신도 한마디로 얘기 못하는데 누가 한마디로 얘기해.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책도 그 시대에 잘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생생하게 증언하고 그때 느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어떤 경향성을 떼어서 내가 오늘 읽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내일 읽다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
그 자체로서 그걸 인정하는 거고 남한테 인정받을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걸 살아있는 그 자체 생철학이 그대로를 인정하고 놔두자. 그럼 스스로 생명이 난 자기 길을 찾아가면서 경향성을 띠고 가는데 그게 대해서 누가 평가할 거 없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체를 와가지고 이제 이론론적인 철학의 어떤 기반을 이제 찾게 되고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론론 철학에서 들레즈가 볼 때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부각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듬성듬성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이원론적인 철학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론론적인 철학을 이제 줄기를 찾아 쭉 내려오는 과정이죠. 근데 오늘 베르그손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대서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이론론적인 철학이 니체에 와서 생철학이 됩니다. 생이. 살아있는 철학인데, 이 철학을 이제 베르그손은 어떻게 보냐면, 살아있는 한, 그것은 가만히 있질 않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 그 생이니까 운동이죠. 운동인데 운동이라는 말은 이제 그동안 많이 써여가지고 낡았어요. 운동에 대한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지속이라고 합니다. 지속.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철학자는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사람이라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용어를 만드는데 기억, 뭐 지속, 또 생애 약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심오하다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뭐냐면 그 동안에는 하이데거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데 어, 존재냐 뭐 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찌 도대체 존재자는 있고 오히려 무가 아니냐. 존재하고 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걸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이데거 얘기한 그 무는 이제 완전히 없는 무, 사르트르식의 무는 아니지만 그런 대비 자체가 의미 없는 짓이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 살아있는 생의를 규정할 수 있는 특징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순수 지속, 운동이 가장 근원적인 것,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 존재가 이론론이니까 뭐 그동안에 보면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뭐 하늘에 뭐 하나님으로 계시고 뭐 또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보편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다 틀린 얘기고 이론론이니까 이 세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것, 생애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이다. 운동이다. 운동을 다른 용어로 다른 데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 운동하면 그거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이다. 근데 순수 지속이니까 초월이나 외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 지속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가장 생명이라고 할 때, 생이라고 할 때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쉬지 않고 지속한다는 거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생인 한. 이것이 이제 베르그손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철학의 포인트입니다. 그 플라톤 시각과 완전히 다르죠. 플라톤은 항상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배후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데아가 됐든 뭐 신이 됐든 뭐 보편이 됐든 초월이 됐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살아있는 이론론적인 철학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운동, 지속이 가장 근원적이다. 왜냐하면 지속이 멈추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입장에서 이원론적으로 콘크리트 된 이 사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렵지. 아니 지속이 운동이 어떻게 가장 근원적이지? 그런데 이걸 이론론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생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거죠.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지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포인트로 중간에 놓고 보면 과거는 기억인 거예요. 그 미래는 생의 약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를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과는 과거는 이제 그 씨앗이죠, 씨앗. 근데 사과나무라고 하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속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 땅에 심겨지면 이제 싹이 나고 그것이 나무가 돼서 자라고. 그런데 이게 사과 씨에서부터 싹이 나서 이제 그 떡잎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사과나무는 자기가 사과나무라고 하는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과나무가 배나무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가 끝까지 자랐을 때의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많이 열리는 사과나무는 10,000개까지 열린다. 10,000개. 실제로 10,000개가 열리는 사과나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뭇가지를 향해서, 그런 큰 나무, 다 자라는 나무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또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열매 속에 그 사과 열매가 열리는데, 다 그 사과나무라는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진 않죠. 그 내버려 두면 그 생이 약동,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이 있고, 과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수가 지속이 돼 나가는 거죠. 그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선입견을 갖고 옛날 얘기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론론적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또 사과나무하고 무슨 뭐 염소하고 이렇게 이제 동물, 식물, 사람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서로 비교 대상이나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성의 차이라고 해요. 본성이 달라. 사과나무가 사람이 될 수는 없고, 사과나무가 또 사람이 염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본성의 차이는 그런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각자 그 본성이 다른 것들이, 생명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생을 영위해 가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 속에서 태어났을 때 갑자기 사람이 태어나 자라서 염소로 바뀌질 않잖아요. 계속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뭐 애기씨, 뭐 난자, 정자가 만나가지고 사람이 된 그 기억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가는 거죠. 이건 뭐 개체도 마찬가지고 사람 전체를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어,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순수 지속,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 옛날식으로 운동이죠. 계속 살아있는 생이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생의 약동,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계속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생의 모습이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동안의 철학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순수 지속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초월적인 데서는 보편이나 뭔가 이 세상을 벗어난 어느 곳에서부터 뭔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 속에 과거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미래는 생의 약동으로 앞당기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론론적 입장에서. 전혀 다르죠. 플라톤 철학하고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르그손의 철학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강도와 정도 얘기가 나와요. 강도와 정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도는 뭐냐면 이제 시관적으로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 부분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수 지속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속을 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는 기억이 포함돼서 현재 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배나무로 바뀌어서 지속하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제 그 사과나무가 다 자랐을 때의 그 모습,
생의 약동, 그것이 이제 현재 지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버랩 되어 있는 것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 과정을 봤을 때 사과나무가 떡잎일 때는 과거의 기억 부분이 많아. 아직 생의 약동으로 자라갈 부분은 있긴 있는데 현재 지속하는데 조금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걸 정도의 차이라고 그래.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뭐 1% 정도 좀 자라고 있다. 이런 걸 시간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죠. 강도의 차이가 약간 어려운데요. 그건 뭐냐면 이게 이 뭐 다른 뭐 지난번에 스피너였는데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이제 이 자기 형태를 만들어 갈 때 외부의 압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마어마한 외부의 압력을 받고 이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면서 그 형태를 갖추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과나무 씨를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땅속에서부터 이 땅을 껍질을 뚫고 이 대기의 엄청난 압력을 이기면서 떡잎이 된다는 거. 그것이 나무가 돼갖고 굵어지고 또 뭐 나무에서도 가지가 나오고 모양을 형성하잖아요. 또 땅속에서도 뿌리로 자라고 양쪽으로 자라는 거죠. 생명이. 그렇게 됐을 때 외부의 압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밑에는 굵고 땅속으로는 뿌리가 가고 이제 또 그 줄기가 자라나가면서 이제 가지를 뻗고 거기서 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한시도 쉬지 않고 그것이 지속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 이제 우리 그 카메라로 말이죠. 고속 촬영을 하는 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씨가 나갖고 막 쭉 자라는데 그게 막 엄청난 시간을 들여갖고 촬영한 것을 빨리 돌리는 거거든. 한시도 쉬지 않고 가는 거 멈추면 죽는 거니까 생이 아니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에 따라서 더 많이 밀어내면은 그것을 이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모양이 그 부분에서는 이제 퉁퉁해지는 거고 수축이 돼서 밀려 움츠러들게 되면 이제 그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 그건 가늘어지는 거지. 그걸 잘라보면 나이테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느 애는 밀어냈고 어느 애는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 나이테가 나오는 거거든. 그걸 강도라고 그래. 이게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공간.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공감이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영화를 보면요. 영화 필름을 보면 한 컷씩 자른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뭐 움직일 때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 아주 세밀하게. 근데 듬성듬성하면 이제 탁탁탁탁 뭐 로봇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요즘 만화 영화 같은 건 기가 막히죠. 엄청나게 많은 카트 조금씩 움직이는 한 컷 한 컷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럼 지속적으로 돌리는 거지. 그럼 그것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라서 보면 이런 강도에 의해서 넓었다 좁아졌다 하면서 그것이 순수 지속,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지속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형태를 갖춰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강도라고 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그 과정이 잘라서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공간적인 그 개념에서 이렇게 나무도 아주 뭐 이 처음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한 군데도 똑같은 부분이 없어요. 무슨 뭐 기계로 막 이렇게 뽑아내듯이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 조금 굵었다가 또 뭐 가늘어졌다가 뭐 울퉁불퉁해졌다. 그런 것들이 강한 강도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 외부를 밀어내면서 그 형태를 갖춰 나가는데 잘라보면 한 컷 한 컷이 그 모양이 이제 형태가 다른데 그것이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강도, 형태.
공간적인 개념이죠. 정도. 그것이 현재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로 봤을 때 그런 형태로 간다. 이건 그것이 이제 순수 지속 생명의 내부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이 심오하는 것. 그것은 배우의 일자를 뭐 찾는데 이제 배우의 일자라는 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이론에는 없고, 그럼 뭐냐면 내부의 프로세스를 보는 게 결국은 이제 이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좀 내부로 주라. 생이 생되게 그냥. 그래서 니체가 강조했다고 그러면 프레임을 다 걷어내고 코드화된 걸 다 걷어내고 생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생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 내부를 들여다본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베르그손이라. 그런 점에서 위대한 거고 심오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없었거든. 항상 과거에는 밖에서 뭘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부를 설명하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르그손이 이런 철학을 이제 설명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이 인간이 새롭게 이론론적 입장에서 이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르그손을 이제 앞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사유하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 그리고 이러한 이론론적인 이 철학의 시대, 이론론적인 이해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 철학이 주는 의미가 뭔가.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제 뭐 이 철학을 위한 철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한 성경에 주는 답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베르그손적인 사유를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고 사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마음에 와 닿아요. 이원론적인 얘기는 이미 싫어. 와 닿지 않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베르그손을 이제 앞에 제가 한 얘기들과 관련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셔야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베르그슨 얘기하는 차이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제 본성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얘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무와 존재, 또 뭐 동물과 사람의 차이, 식물과 동물의 차이, 이런 차이를 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해다. 진정한 차이가 뭔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오늘 이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음 챕터를 읽게 되면 그 진정한 의미의 차이를 알게 되게, 그다음에 그 강의 책자 교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